저는 뭐 정치는 자기가 손들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일을 내가 꼭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당연히 하는 거고, 정치가 뭐 세상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 대한 무슨 사사로운 욕심 이런 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워낙 중요하고 그게 나라 운명에 직결되고 그걸 우리가 뭐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 내가 꼭 한번 이런 일 해보고 싶다,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었고, 저는 특히 그런 점에서 나라 제일 중요한 게 경제하고 안보이니까 경제하고 안보에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 자신 굉장히 단련을 해왔고, 정치라는 게 이게 요걸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무지 중요한 거고, 비전이나 철학과 전략과 이런 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사람을 쓰는 인사 문제도 사람 보는 눈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는 걸 보면 정치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단련되어 가지고 도덕성이나 자격이나 그런 게 검증된 사람이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 늘 하고 저 자신이 이제 그런 준비를 해온 거죠. 제가 9년 전에 서울대 경제학과 강의를 가가지고 혁신성장이란 말을 했었어요. 예, 그걸 처음 썼는데 그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이렇게 갖고 가더라고요. 혁신성장이란 말을. 근데 저는 혁신성장이 되게 중요할 때다, 지금. 제가 말하는 혁신성장이라는 거는 앞에 혁신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건데 성장도 중요하고요.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혁신이라는 거는 그냥 과학기술의 혁신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의 혁신도 포함하는 거고, 거기에는 뭐 규제를 개혁한다든지 교육이나 노동개혁을 한다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혁신, 전반적인 혁신 없으면 우리가 성장의 길로 다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혁신 성장이라 말을 했었고,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갖고 가놓고는 혁신 성장 안 하고 소득주도 성장만 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 공약 중에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명 양성이라는 거를 갖고 갔어요. 제가 일자리 공약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명 양성, 그리고 하나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를 늘리자. 그 둘 다 하나는 이제 성장이고 하나는 뭐라 그럴까요? 삶의 질, 복지 이런 데 관한 건데, 그 두 개에서 100만 개씩은 일자리를 늘려야지 사회가 돌아간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명을 가져갔고, 공약을. 이재명 지난번에 대표 지난 선거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를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안 되고 윤석열이 됐죠. 근데 윤 대통령은 그걸 전혀 안 했어요. 안 하고 오히려 뭐 의대 증원 2,000명 같은 거 해가지고 전국에 제일 똑똑한 애들이 그냥 전국에 의대로 더 가게 만들었죠, 오히려. 그래서 제가 혁신이라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기업 경영이나 과학기술이나 이런 데 이노베이션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옛날에 이 말을 제가 되게 이렇게 좋아하는 말이, 좋아한다기보다 되게 의미 있게 듣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산 정약용이 경세유표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 나라가 털끝 하나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이 병이 그칠 것이다. 그래서 이 낡은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경세유표에 나오는 정약용의 이야기입니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경제, 인구, 또 다른 어떤 걸 보더라도 우리가 1950년대 이후에 1980년대 말 정도까지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발전하던 이 나라가 1990년대 이후에 지금 산에서 그냥
쭉 하산하듯이 쭉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우리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고성장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고성장, 경제성장이라는 걸 체념을 하고 사람들이 저성장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부터는 뭐 1%, 2% 저성장하면서 이걸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위험한 생각이다. 제가 혁신성장 이야기할 때 왜 저성장이 위험하다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수십 배 큰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게 G1, G2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0년간 한 2% 정도 되는 성장을 꾸준하게 해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우리 경제 규모보다 20배 더 큰 미국이 우리 성장률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장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더 이상 성장 못한다 하는 말은 진짜 어리석은 이야기. 중국 보면 미국을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사회 시스템, 정치 시스템은 다르지만 중국이 과학기술이나 인재를 육성해가지고 뭐 딥시크가 그런 거고 최근에 무섭게 우리를 추격해가지고 이미 추월했고 무섭게 미국에 도전하는 걸 보면 중국이 앞으로는 미국을 가장 위협하는 상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같이 작은 나라가 성장을 포기하고 이러니까 인구 문제만 하더라도 인구가 일자리 문제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일자리가 너무 힘든 이런 상황이 결혼이나 연애 안 하고 아이 안 낳는 이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인구 문제 같은 것만 하더라도 이거를 뭐 다른 이것저것 수단을 쓰지만 안 되는 이유가 결국 성장을 안 한다. 그래서 제가 혁신과 성장을 합쳐서 제가 혁신 성장이라 그랬는데 저는 뭐 다른 뭐 중요한 시대 정신이 많겠지만 혁신 성장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런 생각이. DJ 이후에 그 노무현 그죠?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거 계속 보면 계속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뭐 5년마다 정확하게 1%포인트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 속도로 내려왔고 그게 지금 우리 1%대에서 뭐 작년에 2.0 했지만 올해는 1.5라 그러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의 성장 가지고는 우리 시대의 문제들 있잖아요. 시대 문제들이 결국은 경제하고 그다음에 양극화하고 인구, 저출산 문제 이 세 가지가 있다면 그러면 이 문제를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어디서 이 트리거라 그러나 방아쇠를 찾아야 되느냐? 그건 경제 성장이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 돼서 일자리가 생겨야지 그 다음부터 세금도 들어오고 소득이 발생하고 세금도 걷고 이러면서 양극화 불평등 해소할 수 있고 인구 문제도 일자리 문제 해결 안 되면 지방에 가보면 너무나 생생하게 뭐 지방 출신들 많지만 예컨대 뭐 무슨 제 고향인 대구 경북이다 이러면 대구도 인구가 줄고 경북은 산골에 가보면 지금 거기 학교고 뭐고 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전문대 대학까지 시골에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이제 유지가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이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구 경북 또 대구라는 게 이제 하나의 댐 같이 돼 가지고 대구 경북 전체가 이 수도권에 비해서 어느 정도 광역 단체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경제가 그 규모가 안 돼요. 이제는 부산 울산 경남 마찬가지예요. 광주 전남 뭐 더 심하고요. 기껏 이제 전부 수도권에 몰려가지고 바글바글 하는데 젊은 남자 여자는 전부 다 수도권에 와가지고 비정규직으로 한 10년 정도 소비되고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너무나 이게 허약하기 때문에 하나를 딱 지정하라면 그거는 성장이다. 근데 그냥 성장이 되는 게 아니다. 혁신, 우리 아주 광범위한 혁신, 개혁 이거 없이는 성장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한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면 생각해 보세요. 교육개혁 뭐가 했냐? 노동개혁 뭐가 했냐?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 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진짜 나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거는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한 것도 지금 뭐 탄핵 심판 중이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어떻게 중요한 거는 대통령으로서 뭘 했냐. 이 나라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제가 이야기하는 혁신이나 개혁 이런 걸 뭘 했냐. 괜히 쓸데없이 의대 정원 2,000명 던져가지고 전국에 제일 우수한 3,000명이 의대에 가다가 5,000명이 이제 의대 가도록 만든 게 예? 그 의사 판검사들이 보상을 받는 이런 사회잖아요.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비교해보면 이런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거 보상 체계를 바꾸는 것도 혁신의 한 가지죠. 예? 의사들 보상 체계를 바꾸는 것도 그게 그만큼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애들이 그래 몰리는 거잖아요. 그런 걸 고치는 게 정치고 그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뭐 연금 개혁 같은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런 개혁은 하나도 못하고 처음에 골든타임 2년 반을 완전히 허비를 하는 거 보고 야, 이거 뭐 저렇게 아무런 나라 발전을 위해서 개혁을 안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을 왜 했냐. 그 전에 정부들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뭐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 뭐 했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이게 쌓여가지고 87년 이후에 8명 대통령, 8번 정권에서 나라가 강해지고 커가는 힘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이고 아까 질문하신 5년 전, 4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더 나빠졌죠. 당연히. 안 하니까. 변화를 안 하고 혁신을 안 하니까. 근데 그 변화와 혁신이라는 거는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 뭐 타다금지법 정치권 반대했잖아요. 로톡이라고 있잖아요. 법률 서비스 그것도 반대하죠. 부동산 중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중개 수수료 확 낮추는 거 그것도 반대하죠. 반대하니까 되는 게 없어요. 그런 게 전부 다 규제개혁 그건데 그게 전부 다 기득권자들의 이해관계하고 딱 물려가지고 결국 나라를 골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그런 걸 해야죠. 근데 정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국회도 안 나오고 그냥 틱 던지고 이럴 게 아니라 여야 의원들 설득을 해야 되고요.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 이대로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걸 해야죠. 근데 그런 걸 하는 정치가 지금 없는 거예요. 실종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굉장히 참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비관적인 미래, 예정된 어떤 비관적인 미래를 이걸 바꾸려면 엄청난 혁신이 사회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고 그걸 하는 거는 결국 정치이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성장 이야기 하잖아요. 심지어 맨날 기본소득을 들던 사람이 성장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중요하다. 성장이라는 게 단순히 GDP 숫자가 뭐 몇 퍼센트 오르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성장의 가치를 새로 발견하고 고성장의 트랙으로 다시 우리나라가 갈 수 있도록 하면서 나머지 시대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큰 국가 전략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저는 경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게 단순히 뭐 돈을 기본소득을 다 줘가지고 돈을 막 헬리콥터에서 막 뿌려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단기적인 인위적인 부양책이고 그게 아니라 진짜 혁신을 통한 성장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앞으로 나라의 운명에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많이 늦었죠. 사실은요. 제가 이야기하는 혁신 성장의 길로 언제 왔어야 되나 하면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충격, 비극적인 사건은 1997년 IMF 위기입니다. 그게 산을 이렇게 올라가던 나라가 내려오면서 돌불에 딱 걸려가 넘어져가지고 다친 게 그게 1997년, 98년의 외환 위기, 저는 IMF 위기라고 부르는데 IMF에서 뭐 국가가 완전 부도 사태가 나가지고 달러를 받아와야 됐으니까 97년부터 이제 98년부터 DJ 정권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왜냐하면 위기에 빠지면 사람들이 개혁에 동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때 우리 근무하기도 하고 기업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 예? 공공 구조조정, 노동 구조조정, 구조조정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란 말이 그때 이제 막 그냥 사람들 입에 그전에는 몰랐다가 리스트럭처링이란 말이 그때 막 이렇게 막 그냥 맨날 신문에 구조조정이에요. 그때부터 진짜 제대로 된 개혁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설프게 덮고 지나간 거죠. 그러고 나서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 또 한 번 그랬어야 되는데 또 지나갔어요. 그 이후에 계속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건강보험, 국민연금, 우리 교육제도, 노동제도 다 보세요. 수십 년 전에 있던 제도를 그대로 그냥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러고 보면 좀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이런 이제 정치가 너무 약한 거죠, 그동안. 저는 교육 노동 쪽을 건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면요. 요즘은 모든 경제 성장이 사람의 두뇌력에서 나오는 거고요. 브레인 파워에서 나오는 거고, 그 두뇌력이라는 결국 과학 기술도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거고, 지식도 머릿속에 있는 거고, 사람의 손과 머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재를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데, 시진핑이나 중국이 등소평 이후에 시진핑까지 그 친구들이 제조 2050 뭐 이런 거 하고, 기술 굴기 이런 거 하고, 반도체 굴기 이러면 걔들 굴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혁신을 해서 성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 안에서 중국하고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잘 된 게 뭐냐면 스템 교육입니다. 스템 교육이 뭐냐면 STEM이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예요. 그러니까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스템, STEM 교육이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유럽은 거의 못 따라갑니다. 일본도 못 따라가고요. 우리도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스템 교육을 많이 해요. 근데 스템 교육 시켜내놓으면 미적분 제일 잘하고 물리학 제일 잘하고 화학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의사가 돼요. 중국이나 미국은 스템 교육을 해가 인재를 길러가지고 중국의 천인계획 같은 거 보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1000명의 인재를 중국에 두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든 보스턴이든 어디든 있는 미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좋은 과학자를 연봉을 2배, 3배 더 주고 유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있는 인재도 나가잖아요. 똑똑한 사람 전부 의사, 판검사나 하고. 이런 나라에서는 성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느냐. 우리 사태 같은 것도 적정한 수준에서 봉합하면서 건강보험과 의료가 맞물려서 한국형 의료가 그냥 계속 가도록 하면 돼요. 의료에서 나라를 살릴 만한 그런 부와 그런 경제력이 창출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도 의료 관광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머리도 심고 수술도 받고 가지만 의료가 나라를 먹여 살려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정치적으로 별 인기는 없고 선거 때 별 이야기도 안 되는 거지만 사실은 이공계 인재를 기르고 초등학교 때부터 스템 교육을 강화하고 그 인재가 이공계에 오고 그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하고 그 사람들이 기업의 어떤 생태계를 바꿔가면서 거기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딥시크가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일부러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그게 이제 혁신 성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 가려면 국가가 기업가적인 역할을 상당히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기업가형 국가란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미국이 그냥 자유시장 경제라고 알고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이죠. 인데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R&D에서 국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그런 게 나타나냐? 나사, 네. 그다음에 DARPA라고 DARPA. 우리 같으면 방위사업청 같은 건데 우리 방위사업청보다 훨씬 더 이렇게 우리 방위사업청하고 ADD하고 아마 카이스트 정도 합친 거 비슷한 게 DARPA예요. NIH라고 있어요. National Institute of Health라고. 그런 데서 이게 바이오가 됐든 ICT가 됐든 무슨 뭐 디지털 혁신이 됐든 로봇이 됐든 드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데서 나오는 기술을 가지고 기술이 개발되면 그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민간 시장의 영역에다가 던져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나온 기업들이 애플이고 페이스북이고 무슨 테슬라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국가가 민간이 감히 도전하지 않는 그런 앞서가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R&D 기능이 국가 주도 R&D 기능이 있어요. 중국은 당연히 있는 나라고. 우리는 R&D를 돈은 많이 쓰는데 국가가 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산업과 시장을 좀 리드해 나가는 이런 게 우리는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쓰는 게 노동개혁은 조금 저는 유럽식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럽 나라들이 옛날에 노동권을 보호하기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필요한 거는 유연성도 필요하고 뭐라 그럴까요? 이 안정성도 필요한 거예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유연성만 노동시장이 너무 유연해지고 해고가 너무 쉽고 그다음에 정규직 보호가 확 내려오고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직장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럼 쫓겨나고 나면 내가 뭘 먹고 살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호해 주는 게 여러 가지 사회 보험들이고 그 복지 제도거든요. 그걸 합친 게 이제 플렉시큐리티라고 유연 안정성이라고 그러는데 덴마크 같은 나라 그런 걸 잘해요. 네덜란드 같은 나라. 그건 전부 다 노사정 협약으로 하는 거예요. 그 노사정 협약이 왜 중요하냐면 노사정이 만나가지고 과거에 스웨덴이 그랬고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그런 거 다 했어요. 노사정이 만나가지고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하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없애자. 그 다음에 해고를 좀 쉽게 하자. 그 대신에 만약 해고를 당해도 아니면 초단 시간 알바를 하더라도 당신들이 기초적으로 인간으로서 먹고 살 권리는 국가가 보장하겠다. 그러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대신에 기업들은 이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이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쪽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업들은 좀 더 부담을 해라. 그러면 그런 기업이든 노동자든 정부는 이제 이 중재자니까 기업과 노동자가 각자 양보를 하고 각자 그러니까 내주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은 유연성을 얻는 대신에 부담을 더 해야 되고요. 노동자들은 자기의 어떤 잡 시큐리티를 그 노동권의 보호를 좀 내주는 대신에 복지를 안전망을 얻는 거고 이게 이제 사회적 대타협인데 이거를 하려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시도는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시도는 했고 노무현도 마찬가지. 문재인 때는 뭐 거의 시도조차 안 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갔고는 지금 김문수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이지만 그런 노사정 대타협이 뭐가 진전이 있었다는 뉴스가 한 줄이라도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플렉서빌리티하고 시큐리티하고 그래 유연성과 안정성을 둘 다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노동시장은 지금과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있잖아요. 우리나라만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 그럴까 이게 극심한 나라가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질 않을 거예요. 근데 주 52시간 그거 이야기할 때 주 69시간 기억하시죠? 69시간 때문에 난리 나가지고 못한 거 기억하시죠? 근데 노동개혁을 하려면요. 내가 아까 주고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설득을 하려면 주고받아야 되니까. 근데 큰 틀에서 주고받는 걸 먼저 정해놓고 주 52시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시간의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주 52시간이라는 게 너무 과하게 경직적이면 아까 유연성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노동시간의 유연성이. 그럼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불안해하는 거, 근로자들이 건강, 복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 문제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를 할 생각을 처음부터 그랜드 디자인을 가지고 시작했어야 될 일을 120시간 같은 걸 이야기하고 69시간 같은 걸 이야기하니까 이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세계에서 옛날에 멕시코 다음으로 2등하다고 요즘은 조금 시간이 줄었는데 아니 초과 근로 과로로 진짜 직장에서 죽게 생겼는데
주 120시간이니 주 69시간의 시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은 그 유연성 중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여야를 설득하고 특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이 정규직 과부된 정규직 노조들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이게 너무 아마추어식으로 한 거죠. 개혁은 100점짜리를 일단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 다음에 80점이 되고 70점이 돼요. 협상을 하다 보면, 국민을 설득하다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도 그랬어요. 처음에 정부에서 갖고 나온 안을 보니까 이거는 뭐 야당이 도저히 못 받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표를 70점짜리, 80점짜리 개혁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걸로 제가 청와대 사람들을 끊임없이 설득했어요. 당신들이 갖고 온 이 안은 이건 통과가 안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 뒤에 민주노총하고 민노총하고 전공노하고 한국노총하고 그 사람들 전부 정교조하고 전부 다 그 민주당 뒤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결사반대하면 민주당 절대 안 움직인다. 그런데 명분은 있다. 왜 명분이 있냐? 아니, 공무원연금을 개혁 안 하면 국민연금은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는데 공무원들에 비해서 공무원들은 옆에서 보니까 물론 내기도 했지만 훨씬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지를 한다. 하니까 이 명분, 정치적 명분은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래가지고 70점 정도 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과시키는데 야당이 끝까지 이거 해내라 저거 해내라 뭐 별 요구를 다 하니까 마지막 제가 하나 딱 들어준 게 국회법 개정이에요. 국회법 개정은 국회가 법을 만들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정명령, 시행령을 정부가 만약 만들 경우에 국회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었어요. 그렇게 살짝 한 문구 고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청와대가 난리 난 거예요. 저보고 무슨 뭐 배신의 정치라고 그런 게 그 사건입니다. 그 개혁을 하려면 야당을 설득해야 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런 걸 하는 게 정치죠. 근데 우리 윤 대통령 의료개혁하는 거 보세요.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국민연금 보세요. 그냥 국회에다가 수많은 24개 시나리오 툭 던져주고는 한번 해봐.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자기 대통령 됐으면 국민연금 이대로 가면 난리 나니까 젊은 사람들 못 받으니까 신뢰가 없으면 연금 가입을 안 하니까 이렇게 고칩시다라고 해야죠. 근데 그 국민연금 개혁이 노무현 정부 때 2007년에 마지막으로 60에서 40으로 소득 대체를 내려온 거 그거 이후에는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런 그 하나하나가 보면 우리나라는 아까 정약용 선생 말씀대로 들것 하나 병들지 않은 곳이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5년 뒤, 10년 뒤, 30년 뒤에 이 나라가 인구가 얼마나 쪼그라들고 지방은 다 없어지고 예? 전부 다 수도권에 몰려가 바글바글 몰려가지고 한 이제 5천만에서 한 3천만으로 준 인구로 전부 다 늙은 사람들로 그런 나라가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아무도 개혁 안 하고 그냥 5년 단임 이래가지고 계속 지나간 게 지금 8번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87년 체제 이거 뜯어 고치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경선의 어려움, 그거는 저희 최대의 약점이죠. 뭐 너무나 잘 알고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이가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10년간 이 보수 정당에서 제가 고생을 하면서 뭐 저한테 어떻게 더 씌워진 그런 이미지고 그런 건데 저는 거꾸로 제가 옳다고 믿는 거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말을 바꾸고 저희 신념을 바꾸면서까지 그렇게 정치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제가 제일 약한 게 우리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들 그분들의 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여론조사 보면 뭐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가 제일 약한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으로 만약 경선이 있으면 하려고 그러죠. 자, 이재명 누가 이길 거야? 우리 당의 정서가 지금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된 5년의 대한민국은 두렵다. 이게 우리 당의 정서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뭐 이런 플래카드도 붙고 이러죠. 이재명은 안 된다는 저도 동의합니다. 탄핵 심판이 인용이 나가지고 2달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고 뭐 한 20일, 25일 안에 우리 후보를 뽑아야 되면 그때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 거냐. 이재명은 안 된다만 가지고는 선거 못 치른다.
그거는 보수 결집이다 그냥. 그거는 뭐 부정선거를 믿고 정광훈 목사, 손현보 목사 거리 집회 나가가 막 그냥 예? 고함을 지르고 막 예? 그래 하는 그거는 보수 결집일 뿐이다. 그 특히 강성 보수의 결집이다. 근데 그걸로 이재명을 이겨? 이재명은 안 된다 해서 이재명을 이기자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재명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당원들하고 핵심 예? 그 지지층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이재명 5년 아닙니까? 네. 대통령 돼서 이재명의 대한민국 5년 살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제가 그분들한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이재명 비난하고 이재명 안 된다. 이걸로 충분하냐? 그거는 진짜 택도 없는 얘기다. 그걸 이기려면 중도에서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당을 보고 우리 후보를 보는 우리 대선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라는 게 결국은 양쪽을 빼고 나면 중원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 중원이요 5%든 30% 40%든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 김문수가 후보가 됐을 때 유승민이 후보가 됐을 때 자 생각을 해보시라. 누가 이길 수 있냐. 나는 내가 이재명 이길 자신 있다. 그 여러분들이 정말 이재명의 5년이 싫고 이재명을 이길 원하면 저를 선택해 달라. 그리고 지금 보수 결집이 된 그 국민들, 그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같이 지지를 해달라. 저는 이제 그렇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와가지고 제 철학을 바꾸고 탄핵과 계엄에 대한 제 생각을 바꾸고 부정선거에 대한 제 생각을 바꾸고 저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예, 제가 그렇게 정치를 안 해왔고요. 25년 정치하면서 그래 안 해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제 마음에 제 입으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대신에 저는 강점이 저는 중도에 있다. 중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누가 되면 경제를 살릴 거냐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그것도 법대 출신의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경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원에서 경제와 민생을 가지고 만약 싸움이 붙으면 내가 이길 자신 있다. 이재명을 진짜 이기고 싶으면 날 믿어달라. 아니 평생 검사만 하다가 온 사람이 이재명을 이기겠느냐. 아니면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하다가 맨날 예? 광화문에서 마이크 잡고 극언을 하던 사람이 이재명을 이기겠느냐. 생각을 해보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 유일한 경선 전략입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저도 가끔 보는데 한번 잘 보세요. TK와 PK의 부동층이 어느 후보로 마음을 못 정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나중에 숫자로 한번 보세요. 내가 숫자는 안 갖고 왔는데 저는 보면요. 그 뭐 갤럽이나 MBS나 그 면접 조사, 응답률 높은 조사들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TK하고 PK에서 국민의힘 후보 중에 지지 후보 없음, 아직 모르겠음 이쪽으로 답한 게 굉장히 높아요. 근데 숫자를 뭐 정확하지 않으니까 숫자는 이야기 못 하겠는데 굉장히 높다는 거는 뭐냐 하면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이회창 이때 같이 무조건 절대적인 지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후보는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제가 제일 원하시는 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이기는 거. 특히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는 거. 이재명 민주당이 진짜 싫은 거. 그래서 이겨야 된다는 거. 만약 그걸 원하시면 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에? 이거 뭐 그분들이 선택인데 저라는 상품은 이미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에? 어떤 정치를 해왔는지 뭐 세상이 다 아는 거고. 저는 이런 정치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중원에서 경제 민생 이슈를 가지고 이재명과 붙어서는 제가 이재명을 박살낼 자신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수밖에 없죠. 뭐 그렇죠. 오래된 생각이에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주 오래 전부터 10년이 걸었잖아요. 물론 그 전부터도 갈등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2007년에 박근혜 이명박 경선 이후에 거의 한 18년 정도 된 그런 이렇게 오해가 캡캡이 쌓이고
특히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여당 원내대표 시절에 10년 전이죠. 그때 그런 오해가 특히 많았고요. 고문연금 개혁하면서 그런 게 거의 뭐 그러고 제가 그때 10년 전에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그 대표연설이 저는 보수가 갈 길을 제시한 거라고 제 스스로는 생각하고 우리 당의 의원들이 거기에 좀 동조해 주기를 바랐고 동조해 주는 분도 많이 계셨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가 제시한 보수의 어떤 새로운 길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냉담했죠. 그리고 고문연금개혁 사태가 있었고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작고 큰 오해들이 쌓였고 그걸 제가 왜 느꼈냐면 최근에 그분이 그 회고록을 쓰셨어요. 뭐 언론사에 이제 먼저 게재를 하고 그 책 2권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분의 회고록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정치인 회고록 잘 안 읽는데 그분 회고록이라서 제가 꼼꼼하게 제가 정독을 했어요. 그리고 저하고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 회고록 안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뭐 우리가 제3자도 있고 증인도 있고 팩트도 있었고 또 주관적인 생각도 있겠죠. 기업도 주관적이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오해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또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게 참 섭섭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뭐 조기 대선이 있든 없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그분도 이제 70이 넘으셨고 이러니까 살면서 언젠가 이 호의는 좀 푸는 게 좋겠다. 저는 강점이 저는 경제하고 안보였습니다. 늘 저는 나라를 떠받치는 딱 2가지 기둥 이야기하면 경제하고 안보고요. 제가 평생을 경제를 공부했던 사람인데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외교 안보에 대해서 제가 너무 무식하다. 좀 알고 직접 현장도 가보고 이러고 싶어서 제가 국방위를 8년을 했고 8년 연속으로 했고요. 국방에 있으면서 제가 우리 국방 현장 그다음에 이 일본이나 태평양에 있는 미군 또 우리 유엔사 후방기지 이런 데 뭐 여러 번 가봤고요. 저는 제가 핵 문제, 북한 핵 문제나 또 우리 사드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제가 거의 정치권에서는 늘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국방에 있을 때 국방위원장까지 했지만 국방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 핵 문제 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군에다가 뭔가 대책 마련을 요구를 하고 이러다가 제가 사드 미사일을 제가 최초로 제기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 돈으로 도입하자고요. 그때 이제 SM-3, 사드, SM-6 이런 요격 미사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필요한 우린 패트리어트는 있으니까 사드 미사일을 도입하자고 제가 주장을 했었어요. 제가 2014년에 국방위원장 할 때 그때 사드 미사일 도입해야 되겠다고 처음 주장을 했고요. 제가 대정부 질문도 그것만 가지고 사드 하나만 가지고 제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원내대표 돼가지고 사드 미사일 도입하는 거 우리가 3개 포대 정도는 있어야 지금 뭐 하나밖에 없지만 성주에 골프장에 3개 포대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우리 국민 세금으로 사자. 주한미군한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사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 제가 이제 안보 문제는 이거는 정치권에서 선거 때 그렇게 막 이렇게 득표하고 연결되는 이슈는 아닙니다. 주로 경제 민생이 많고요. 복지, 교육, 노동 이쪽이 오히려 정치 선거에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 안보는 제가 사드 도입이나 나토식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 핵무장이나 이런 거를 누구보다도 일찍 주장했던 사람이고 이런 걸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는 저 친구 경제는 상당히 뭐 중도 진보적인 그런 것까지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데 안보는 완전히 무슨 꼴통 보수다 강경 보수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안보는 이거는 북한 핵미사일 몇 방에 온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무슨 제 같은 입장이 아니면 그럼 무슨 대안이 있느냐. 지금 특히 트럼프 들어와가지고
주한미군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트럼프하고 북한, 트럼프하고 중국하고 어떤 거래를 할지 모르는데 우리 컨트롤 안 되는 영역에서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 안보를 지키자는 거를 이거를 반대하면 저는 우리 사회의 진보 세력이라는 사람들 북한하고 대화로만 잘 지낼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이게 무슨 뭐 강경 보수냐 나는 늘 그런 생각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저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예. 아니 내가 진짜 용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런 집회가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까? 왜 사람들한테 가서 깨부수라 그러는 거예요? 서부지법 폭력 사태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낮 시간부터 막 선동을 하잖아요. 국민의 저항권이다 이러면서 저는 뭐 저항권이 아니다. 그 뭐 저항권을 거다 갖다 붙이는 거 말도 안 되는데. 국민의 저항권이니까 서부지법 가가지고 폭력 사태를 일으켜도 되는 것 같이 막 선동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고, 예? 우리 정치인들도 자유롭지 못하고. 근데 후속 기소된 사람은 누굽니까? 그 현장에 가가지고 젊은 사람들 상당히 있는 현장에 가서 유리창 깨부수고 발로 차고 기기 부순 그 사람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됐고 그 끝까지 남아있던 일부 유튜버 중에 도망간 사람도 있고 일부 남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현장에 체증을 해가지고 카메라 찍힌 사람들 구속된 거예요. 근데 정치인은 선동을 할 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 헌재를 깨부숴야 되면 자기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고 잘못됐다 진짜. 그 문제가 있고 공화란 말씀하셨는데 저는 87년 민주주의 이후에 만약 개헌을 한다면 저는 공화주의 개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3.1절에 제 페이스북에 3.1절의 정신은 우리나라 3.1절에 피를 흘리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조들의 정신은 조선 왕조로 조선 왕국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다. 다시 임금을 모시고 사는 백성의 신분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다. 그분들이 원했던 꿈꿨던 나라가 민주공화국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3.1운동이 막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한 달 후에 4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었는데 그 일항이 대한민국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일항이. 그때부터 우리 선조들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왕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왕국으로 돌아가는 입헌 뭐 군주제 이런 것도 아니고 민주공화국으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원한 거죠. 그죠? 그게 1919년부터 이어져 가지고 48년 우리 재헌헌법에 그대로 일항으로 살아남아 있었고 지금까지도 일항에 살아남아 있는 그 조항이. 근데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저는 뭐 법대 출신이 아니고 법 철학자도 아니고 정치 철학도 모르고 이랬던 사람이 경제만 공부했던 사람이 제가 정치를 하면서 헌법을 굉장히 자주 읽었는데 저는 민주라는 말하고 공화라는 말 중에 공화라는 말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화라는 말이 뜻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치체제로서의 공화. 정치체제로서의 공화는 뭐냐면 모든 권력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모든 권력은 감시 견제받지 않으면 폭정, 티러니, 폭정으로 치닫는다라는 게 공화제예요. 그래서 그런 폭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력을 감시 견제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게 정치체제로서의 공화예요. 철학으로서 이념으로서의 공화라는 것은 그 안에 우리가 소위 소중하게 여기는 정의, 공정, 자유평등, 무슨 생명, 안전, 인권, 법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가 상권 분립하고 뭐 비밀 투표 뭐 하면서 이렇게 투표권을 다 주고 이래가 선거하고 직접 투표해가 선거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87년 이후에 쭉 왔는데 38년이 됐죠. 쭉 왔는데 이 민주주의를 넘어서 그 다음 시대는 저는 공화주의로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개헌을 한다, 헌법 개정을 한다면 지금 헌법 개정을 가지고 뭐 인미단축 이런 데 포커스가 몰려 있는데 87년 헌법 개정이 굉장히 좀 유신헌법을 바꾸느라고 되게 좀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시대하고 안 맞는 조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민들의 뭐 권리와 의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권력 구조 문제까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헌하면 공화주의라는 정신이 우리 헌법에 확실하게 좀 살아있는 개헌을 했으면 좋겠고, 개헌이라는 게 말만 맨날 하고 대선 후보들이 하겠다 그래 놓고 대통령 되면 안 했잖아요. 여야도 맨날 개헌 모임 국회에 만들고는 안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제 하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임기 단축, 예? 그게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최선은 사실 계엄 사태 발생 이후에 지난 3달을 그냥 보냈는데, 이때 여야가 헌법 개정에 대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만약 조기 대선이 생기면 조기 대선하고 같이 개헌을 하고, 조기 대선이 만약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뭐 윤석열 대통령 뒤늦게 개헌하겠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국회가 개헌합시다.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국회 이거 안 됩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더 권한 내려놓고 더 감시 견제 받도록 합시다. 이런 개헌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는 늦었어요. 만약 조기 대선하고 같은 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늦었어요. 그러면 후보들이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임기 단축 3년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다음 대통령이 된 사람은 2028년까지만 3년만 하겠다. 그리고 2028년에 총선하고 대선하고 임기를 맞추자. 그래서 3년만 하고 그 3년 동안 헌법 개정과 꼭 필요한 개혁들을 매진하고 그 사람은 중임하지 말자. 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고, 뭐 오세훈 시장도 비슷한 이야기하고 한동훈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헌법 개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마 속으로 야, 내가 대통령 다 됐는데 왜 3년만 해? 이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3년이 아니라 3+4 있잖아요. 본래 4년 중임제는 4+4인데 이재명 대표가 워낙 헌법 개정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없고, 그건 뭐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아마 헌법 개정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서 약속이라도 해두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많이 반대하면 3+4로 개헌의 첫 대통령, 그러면 임기 3년 단축이 제 생각이었는데 여야 합의를 할 때 3+4로 해보자 그러면. 그럼 3년 해가지고 그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국민이 신임을 받으면 그럼 첫 개헌 대통령은 7년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저는 그런 생각을 제안을 이재명 대표한테 하고 싶고, 뭐 3년이든 3+4든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개헌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감옥 안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헌법재판소 결정 빨리 나와가지고 조기 대선 빨리 해가지고 자기 대통령 되는 거 이거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같이 보여서. 그런데 지금 이 87년 체제로 우리가 8명의 대통령 중에 감옥 가고 탄핵당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 헌법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사람만 하나 그냥 딱 바꿔가지고, 야, 이재명 대표가 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게 이해가 안 돼요. 속계산이야 뭐 뻔히 보이지만. 저는 4년 중임입니다. 예. 저는 4년 중임 일단 하고, 저는 나중에 언젠가 남북 평화가 진짜 와서 남북한이 진짜 통일 내지는 뭐 하다못해 경제 공동체라도 하게 되면, 그 정도로 평화가 정착이 되고 이러면 남북한이 만약 하나의 국가가 됐다 이러면 저는 그때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게 맞다. 플러스 국회는 양원제로 가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대통령제의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4년 중임제를 주장하지만 제도가 결함이 없는 제도는 없죠. 근데 대통령제가 하다 보면 미국식 대통령제를 우리가 많이 따와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폭정을 견제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의원내각제, 우리 수준이, 정치 수준이 좀 올라가면 의원내각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개헌 못지않게 중요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개헌, 헌법 개정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선거제도 개편이다.
저는 그 말에 100% 동감하고 제가 대구에서 소선거구제 하에서 4선 국회의원 했지만 그러고 대구는 뭐 우리 여당 공천 받으면 무조건 대구 부산은 다 되고 호남에 가면 야당 공천 받으면 다 되고 소선거구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영남 호남을 기반으로 한 두 정당이 수도권에서 경쟁을 해가 1당 2당이 결정이 되고 그러고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냥 머리 터지게 싸우잖아요. 근데 양당제로 있는 한은 이런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가 없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중간 세력이 있어야 돼요. 중간 세력이 있으려면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중간 세력이 절대 안 나오죠. 그럼 바른정당 제가 3년 해본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중간 세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껏 나온다는 게 뭐 지금 조국혁신당 반짝? 조국혁신당 다음에 총선에 제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당이에요. 개혁신당 마찬가지고요. 정의당이 좀 오래 버티다가 예? 정의당 요즘 의석을 못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쟁이 양극단의 경쟁이 아니라 멀티플 이 뭐라 그럴까 이 다수의 경쟁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극단적인 저런 주장들이 힘을 못 얻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찍을 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투표하러 가보면 선택지에 1번, 2번밖에 없다고요. 답안지에. 나머지 물론 쭉 있죠. 쭉 있지만 눈이 안 가잖아요. 1번, 2번 중에 뭘 고르냐.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사람들이 선택을 하니까 그게 소선거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대구가 12명을 뽑는데 광주가 8명입니까? 대구 12명을 뽑는데 4명씩 3개의 선거구로 만들어 봅시다. 중선거구를. 그러면요, 민주당에서 김부겸 같은 사람 내가지고 대구에 된 적도 있잖아요. 네.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되잖아요. 그럼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호남에 진짜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 후보를 내면 광주 시민들이 8이면 4 해가지고 광주를 2개의 중선거구제로 만들면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도 사람만 괜찮으면 광주 시민들이 뽑아주죠. 왜 안 뽑겠습니까? 그래, 그거 영호남의 기득권을 깨부수지 않으면 그것도 혁신이에요. 그것도 정치 깨부수시면 안 되는데 저는 헌법 개정이 그래 시간이 걸리면 선거제도 그거는 딱 한 줄 바꾸면 되는데 예? 그거 좀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합리적인 개혁적인 보수 세력하고 진짜 예? 합리적인 진보 세력하고 이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이 사람들의 가장 좌절을 겪는 게 어디냐? 선거제도예요. 소선거구제 한 명만 뽑으니까 공천 못 받으면 뭐 신당을 해도 되진 않거든요. 그거 우리 정치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그 통찰이라 그럴까? 선거제도가 더 중요하다. 어쩌면 그 통찰이 우리 정치의 고질병을 고치는데 아주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하죠. 지금은 사람, 어떤 후보를 내느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도층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려면, 그건 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아주 극우 쪽에 가까운 강경보수 후보가 되면, 부정선거론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중도층이 마음을 안 열어줄 거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예? 그건 구국의 결단이었다. 그리고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후보가 되면 중도층이 그 사람을 쳐다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짧은 기간 안에는 어떤 후보가 되느냐. 그거 말고는 중도층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봐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뭔가 정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죠.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저는 이 당에 제가 바른정당에 3년 있었는 것도 저는 보수정당에 있었던 거라고 저는 믿어요.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개혁보수를 하려고 그랬던 거니까. 25년 동안 제가 이 당에 있었고 이 당에 대한 애정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이런 사람들보다 제가 몇십 배는 제가 강하고요. 저는 보수가 잘 돼야지 대한민국 정치가 잘 된다는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고 저는 민주당의 그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건 너무 싫어요. 민주당 지금 초재선 의원들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꼼짝을 못 하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무슨 독재를 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아무도 비판을 못하고 깜짝 그 동네는 우리보다 더 비민주적이에요. 그 동네는. 저는 민주당은 제 정치 인생에서 쳐다본 적도 없고 저 사람들은 제가 사이비 진보라고 한 게 제대로 된 진보도 아니다. 그냥 그때그때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당일 뿐이다. 이게 그냥 진보인 척했죠. 그동안.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에도 뭐 좋은 사람이 있죠. 근데 당 전체에 대해서는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사회나 저는 보수가 안정적이고 책임지는 개혁으로 나라를 바꿀 때 나라가 발전한다는 저는 믿음이 있어요. 독일도 그랬고 옛날에 영국도 그랬어요. 미국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저는 보수 정치가 진짜 새롭게 태어나서 뭐 제가 생각하는 개혁 보수라는 게 사실은 진짜 보수예요. 진짜 보수. 진정한 어떤 보수 정당으로서 개혁을 해나갈 때 그러면 우리나라가 저는 발전할 거라고 보고 이 당에서 이렇게 투쟁을 해왔죠. 앞으로도 뭐 제가 뭐 힘이 남아 있고 제가 정치를 계속하는 한은 그런 투쟁을 해야죠.